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청 간의 갈등에다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두 분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 아무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회법 시행령 부분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와 관련해서도 이게 구조 개혁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덜 내고 천천히 덜 받는 이런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아쉬움은 있지만 재정 감소,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뭐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도출된 안을 존중하면서 일정 부분 이런 성과를 냈다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는 연금과 관련해서 개혁할 때요, 뭐 빨라야 9년, 길면 15년.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논의해서 그 결과를 냈거든요. 아, 이거 대한민국은 참 빨라요.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빨리 하자 그러니까 후다다닥 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또 사회적인 대타협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돼요. 대통령이 자꾸 이거 점수 박하게 주시던데, 네. 오랜만에 국회가 제할 일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시행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좀 고치거나 손봤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월호법 관련 시행령으로 촉발된 거긴 합니다만, 예. 그동안 그러면 국회는 국회가 만든 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위배해도 위배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이렇게 있었어도 예. 그걸 그대로 방치했었구나라고 하는 약간은 좀 놀라운 사실도 새삼 알게 됐네요. 네. 자, 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선 그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하고 그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 이 문제 포함해서 시행령 바꿀 수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연계시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쟁점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또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기초연금 문제도 한번 들고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서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뭐 조사 1과장을 검찰 서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국회법 시행령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 건의해야 된다. 뭐 이러다가 유감 표명으로 뭐 그치고 이랬지만 그렇게 다른 그 법안이나 아니면 다른 안건을 어떤 일정 법률, 합의를 한 일정 법률하고 연계시키는 게 적절한가. 그 부분은 국민의 눈으로 볼 때도 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직권상정이나 뭐 일정 부분 자동 상정되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으로 국회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예. 이게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서로 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협인지 협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아닌 건지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판단할 시간이 없고 항상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최선을 선택할 수는 없고 어떨 땐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에 협상 잘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는 나름 뜻밖으로 좋은 성적 거뒀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는 매번 사실은 양보만 하고 얻은 게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이번에도 얻은 게 그럼 맞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첫 작품인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내에서 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이번에 잘했다? 이종걸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당내에서도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걱정들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뜻밖으로 성과가 좀 났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잘 먹힐 건지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들 있지만요.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번에는 문영표, 이번에는 세월호 시행령 이렇게 그때 내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협상. 협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거죠. 네. 관계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야, 대여 협상 전략이라고 해서 원내대표부가 그런 걸 짜고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당이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여당은 안 그랬나요? 여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여당일 때도 그랬고요. 관계없는 얘기들을 막 갖다 내면서 서로 협의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 것이 국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와, 뜻밖으로 새로운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좀 초반부터 이걸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협상 중간중간에 자꾸 이걸 내놓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계속해서 새로운 걸 가져오는 건 끝도 없겠다. 이런 느낌을 준 거는 약간 미스였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딜이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거다. 근데 예.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저도 이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제 일부 국회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에 있었지만 또 공보부대표를 했었지만 이런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지금 박용진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그 관계되지 않은 것도 서로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 여야 대표가 아니면 원내대표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경우까지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상은 일정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바뀔 수도 있고 이러면 국민들한테 그 부분을 그대로 과정을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아니면 일관된 전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원총회나 아니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투명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국회 본회의의 안건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 좀 연계되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렇고요.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정말 손봐야 된다라고 이번 과정에서 말씀하셨던데 국회 선진화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일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마지막에 있을 때 임기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 TF팀에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운영위에서 법안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전 또 법조인이고 하니까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안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떤 걸 반대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자동 상정이나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소수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결의 원칙,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는 식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일정 부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법안을 그대로 들여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법안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은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는 형태인데 일관된 정신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과거처럼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이렇게 반드시 합의로 상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선거 과정에서 다수당이 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법에 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다수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정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야당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게 너무 생각을 조금 하고서 협상을 하셨었군요. 그 당시 비대위원 하셨던 이상순 교수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이두화 변호사는 어디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의원이셨어요. 찬성표 던지셨습니다. 네. 지금 사회부총리하고 있는 황우여 대표, 황우여 부총리,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셨고요. 찬성하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와서 좀 불편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소수당 될지 모른다. 이거 빨리 만들어 놓자 했다가 이제 와서 운영하는데 불편하다 바꾸자고 그러면 참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착 단계고 또 이것이 여전히 실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거예요. 여당은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 불편하라고 만든 거에 그거를 여당과 청와대가 불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맞습니다.
그래야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가니까요. 이번에 처리한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요. 예전 같으면 국회에서 해모 한 10번은 등장했었을 그런 법안입니다. 예. 사회적으로도 난리가 아닌 법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정말로 시한도 지켜가지고 통과시킨 예산안이요. 해마다 예산안 때마다 국회가 얼마나 폭력과 난장판으로 갔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당과 청와대는 불편하니까 자꾸 야당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야당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발목 잡는다고 더 덤터기 쓸까 봐서 협의에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게 국회 선진화법도 연금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또 뭐 세월법과 관련해서 그랬고요. 어려운 것이 어쨌든 어렵게 합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전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성과로 저는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당 불편하다고 자꾸 바꾸자고만 그러면 여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아니고 법안이 제때제때 통과가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정 부분 폭력국회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건 저 있을 때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없어진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싸움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일정 부분 미국에서 들여온 제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에 있어서 그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건조차도 상정이 제때 안 되는 그래서 법안 절차가 통과되는데 지연이 돼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 하나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어도요. 야당이 법사위를 쥐고 있었던 예전 국회에서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 다르죠. 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지 않은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그건 예전과 똑같이 98% 이상 다 제가 통과되고 법사위에도 있었거든요. 네. 자,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그 토론이니까 이건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그 문제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번 이참에 아예 법을 바꿔서 국회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협상을 해서 이게 통과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권 분립이 지금 훼손되는 것이다라고 어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인이시고요. 저도 또 국회에 있는 선배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의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그 행정부령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고 또 행정기관장에게 요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처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요구해서 저 부분을 처리하는데 지체 없이라는 부분이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를 하는 시한을 행정부에서 정할 수가 있고 또 처리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 취지에 맞는 국회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니까 법률을 제정해서 그 취지에 맞는 행정부령을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 행정부령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거든요. 헌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충분히 강제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앞에 의견이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전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그 법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걸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상임위나 국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임위가 전쟁터가 될 겁니다. 총리령, 그 대통령령, 각 장관 그 부령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일정 부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 위원장님께서 그 법과 현저하게 취지가 위반된 그런 시행령, 부령들을 고칠 수 있게 됐다는 게 잘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현저하게 어긋났었던 시행령이나 부령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따로 저는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법원에서 그걸 판단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예. 사회적으로 크게 논의되지 않아도 그냥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면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되었고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령에 대해서 위헌 제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판단해 주잖아요.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 밑에 법률, 법률 밑에 시행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확실히 잡자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상권분립 느닷없이 청와대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또 뭔 소리야.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해 하겠습니까? 어려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상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왕이 다 모든 권한을 쥐고 있던 거에서 권한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 지금은 대통령, 행정부 여기가 사실은 불편하게 하고 권한을 일정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여기에 청와대가 막 발끈해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권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청와대 태도에 대해서 약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전에는 그 국민연금 50% 때문에 발끈해서 나와서 합의 다 뒤집어 버렸죠. 이번에는 또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거의 여야가 합의한 걸 가지고 여당 지도부를 막 이렇게 닦아 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저 이거 별로 좋지 않다. 국회가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법안 만들어주는 자판기입니까? 예. 거의 지금 자판기 이게 눌렀는데 원하는 음료수 안 나왔다고 자판기 걷어차는 몰지각한 사람처럼 막 국회를 걷어차는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그런 반응에 대해서 뭐가 상권분립이라는 거냐라고 정면 반박하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반박하고 있잖아요. 국회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가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상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 위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부령이 있으면 이렇게 처분 변경 수용하는 권한을 국회에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부분을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권리는 어떤 거냐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부령이 있으면요. 거기에 다시 그 행정부령을 무효화하는 법률을 입법 제정권이 국회에 있는 거지 명령 규칙 심사권은 대법원에 법원 사법부에 있다는 게 헌법 107조에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헌법에선 달리 갖고 있는 겁니다. 명령 규칙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 주고 그 법률에 맞지 않는 명령 규칙에 대해서 국회는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무효화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을 달리 준 게 있는데 그걸 한데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라고 또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법조계의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또 이제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몸을 담았기 때문에 뭐 정치를 잘 알진 못하지만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된 예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반대한 사람들이 법조인도 있지만 사실은 한 30 몇 명 기권이랑 반대표를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이외에 기권표나 반대표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시 제의 요구를 했을 때 의결 정족수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좀 전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와대가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 감나라 배나라 하고 뭐 자판기처럼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도 법조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법률을 만드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처리를 안 하더라도 처리를 요청했지만 그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부령을 처리를 안 해도 뭐 특별히 제재를 안 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 제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면 이게 원래 헌법상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 국회에서 다 행사하려고 하면요. 상임위가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 법안을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해서 입법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해석이 안 되고 위헌 논란이 있는 취지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시한폭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법률, 그리고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법률, 그리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상권 분립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법률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님 저희 말씀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법학 수업처럼 돼버려서 마지막에 좀 제가 사실 정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뭘 이렇게 이기려고 그래요? 지금 만일에 여기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 있는 저 총리 청문회에서 오히려 그 마이너스 얻으실 수밖에 없고 다른 대통령이 원하는 다른 법안에서 야당이 오히려 서운하게 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어제 홍보수석이 얘기한 정도에서 멈추는 게 맞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제의를 요구했다. 지금 보면 친박 30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른바 친박계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뭐 해봐야 제가 볼 때 이미 3분의 1을 넘어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별로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한 의미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의 정책 부담만 남을 거다.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라고 국민들 별로 관심도 없고 어려워하거든요. 여기에 대통령이 발끈해서 이거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정치 자문을 하는 거라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예. 혹시 뒤에서 몰래 자문해 주고 계신 거 아니죠? 전화가 안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